네, 1-3 정보의 표현과 전송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1-3은 굉장히 수학적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식들이 유도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만을 보고서 그런 형태로 수식을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기본적인 수식의 이해 정도만 하시면은 문제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이론에서의 정보는 어떤 불확실성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엔트로피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셨을 것 같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불확실성,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왔던 엔트로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량을 표하는 데 있어서 엔트로피의 수식이 이용돼서 사용된다는 것을 개념이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신에 있어서 정보량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역수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각 정보 X라는 어떠한 디스크리트한 상태에서 확률 P가 발생할 때 자기 정보량 IXJ라는 것은 로그 2의 PJ분의 1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정보량은 마이너스 로그 2 P, 각 정보가 그 J번째 어떤 순서에 일어날 확률로서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식을 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P값이 물론 1보다는 크죠.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큰데요. 0에 가까울수록 정보량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P값이 커질수록 정보량이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어떤 특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자기 정보량이라는 것을 또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HX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HX에는 자기 정보량의 기대값. 여러분이 아직 그 확률에 대한 부분을 고등학교 때 일부 배우신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이게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어떠한 함수의 기대값이 평균 자기 정보량으로 정보에서 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대값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확률의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P분의 1을 P-1쓰이니까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평균 자기 정보량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결국은 요 평균 자기 정보량이 정보의 평균량, 통신에서 정의하는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유도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고 싶다면 참고로 위키피디아를 좀 참조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확률과 엔트로피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해해야지만 그래도 유도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통신회사의 엔트로피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평균 자기 정보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확률적인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P하고 Q라는 어떤 확률, 어떤 두 가지의 확률의 합이 총 1이 되겠죠. 확률은 항상 다 더하면 1이 되니까요. 100%.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구할 때 어떤 두 개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면은 각각 사건에 대한 형태로 여러분이 요 평균적인 정보량을 구해야지 엔트로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26자로도 구성된 알파벳의 엔트로피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따져볼 때 요 엔트로피 수식에다 그냥 적용을 하면 결국 26자로 구성된 알파벳은 결국 한 개의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6분의 1 로그 2에 26분의 1 해서 문자당 4.7비트의 어떤 평균 자기 정보량, 즉 엔트로피를 가지게 되는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정보량에 대한 어떤 예제들이 되게 많은데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요. 비트 종속률이 192kbps인 mp3 파일의 정보량은 얼마인가? 그래서 192 곱하기 192비트인 거죠. 그 다음에 킬로비트니까 10의 3승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킬로바이트. 그래서 8비트 곱하기 압축률을 10분의 1.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 mp3 파일을 10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보량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30프레임 퍼 세크의 전속률을 가지는 동영상의 정보량은 얼마인가? 자, 지금 640에 480이라는 그 영상의 퀄리티를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VGA급이죠. 이게요. 그래서 각 비트는 8비트의 RGB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8비트 곱하기 그 다음에 압축률을 여기서 150분의 1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47 메가비트가 동영상의 정보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의 전송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신호를 당연히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시간에도 공부를 했던 형태 중에 하나인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전송하는 것도 결국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를 나타낸 데이터다. 말은 되게 거창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파형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요렇게 무슨 굴곡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날로그다. 그리고 이렇게 각이 진 거는 디지털이다. 이건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로 전송하는 경우의 어떤 예인데요. 전화기 같은 경우는 유선 전화기요. 아날로그 전송입니다. 요즘 뭐 유선 전화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이런 음성파가 그대로 선로를 타고 전달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내가 지금 말한 이 음성 신호가 어떻게
멀리까지 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중간중간에 어떤 리피터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유선 전화기는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을 할 때요. 그래서 디지털 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모뎀 같은 예가 이제 일종의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모뎀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이럴 때 모뎀이라는 선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KT 회선 그 유선, TV, 회선,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는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뎀을 쓰긴 하는데요. 하여튼 오래전에 이제 사용했던 그러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델이 결국은 디지털 데이터를 이런 아날로그로 보내서 사용하는 아주 좋은 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스를 형태로 이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디지털은 이 오른쪽에 봤듯이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고,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날로그 신호는 여러분 음성 신호를 통신을 할 때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이제 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어떤 코덱이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01010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송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로 전송하는 방식. 단순히 디지털 전송 매체가 되겠죠. 이런 거는 어떤 회로 설계에 내부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외부로 전송을 할 때도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장거리를 가기가 좀 어려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조라는 것을 거쳐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호 전송할 때는 당연히 이 네 가지 케이스 밖에는 없다라는 꼭 인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 전송 매체입니다.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전송할 수 있는 매체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선과 무선이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유선과 무선이 있다. 그래서 집에서 보시면은 유선으로 연결된 어떤 장치도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핸드폰 같은 경우 일례로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장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선 매체를 보시면 송신 신호가 물리적 경로를 따라 수신기로 전달이 되죠.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 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죠. 유선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고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돼 있지만 데스크톱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많이 연결돼 있죠. 그게 바로 유선 케이블을 이용한 그러한 정보 전송 매체인 거죠. 그리고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서 전송률과 대역폭이 다른 특성이 있다. 그죠? 여러분이 광 케이블을 더 선호하잖아요. 인터넷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요. 왜 일반 동축 케이블보다 광 케이블을 선호하냐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 이유가 전송률과 대역폭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설치 비용이 좀 들고요. 네. 여러분 인터넷 설치하려면은 설치비 내죠. 예, 이제 그런 일종의 부분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선로를
또 깔려면은 뭐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의 경우는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선이 좋은 거는 안정된 신호 전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이 유선 케이블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무선도 물론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근간이 되는 거는 다 유선입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통신선로가 지하에 다 매립되어 가지고 전국 전 세계 곳곳이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중나선 선이 있고요. 동축 케이블, 광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전송률과 대역폭과 리피터, 여러분 감쇄 현상이 일어나면 중간에 리피터를 들어서 신호를 증폭을 해줘야 됩니다. 즉 원래 신호가 이런 신호였는데 선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감쇄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수신할 곳까지 데이터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리피터를 던다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다시 원복시키는 작업을 하고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리피터는 항상 유선일 때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중나선 같은 경우는 최대 전송률이 622Mbps, 대역폭이 250MHz, 리피터가 2에서 6km. 동축 케이블은 800Mbps 최대 전송률이, 대역폭은 400MB, 리피터는 1에서 2km. 광섬유는 10Gbps, 800Gbps 속도가 나오고요. 대역폭은 40THz, 리피터 간격은 80km. 여러분 여기서 딱 보셔도 제일 좋은 게 광섬유라는 게 보이시죠? 전송률도 빠르고 대역폭도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파수를 보낼 수 있고, 리피터 간격도 뭐 굉장히 상대적으로 두 개보다는 먼 거리에서 설치를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섬유를 이제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유선의 어떤 소재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중나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두 개를 이렇게 선을 꼬았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부도체, 절연을 해야 되니까요. PVC가 있고요. 요 선을 까보면 구리도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선 매체에 비해 가격이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유동성 및 어떤 용이성 때문에 통신 매체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설치의 용이성입니다. 두 개의 도체인 구리가 서로 꼰체로 묶여 절연천에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선이 이 이중나선이에요. 근데 이 왜 선을 꼬아놨을까?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시죠? 자,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섭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섭. 여러분, 선이 있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간섭을 쉽게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 선을 이렇게 두 개로 그냥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노이즈가 전달이 될 때 각각의 선에 다른 노이즈 레벨을 전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선에 영향받는 그런 노이즈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순간에 어떤 다른 레벨의 노이즈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뭔가를 원복하는데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해야지 된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이중 나선으로 했을 때는 두 개의 선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노이즈 레벨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손쉽게 상대적으로 두 개의 평행 나선보다는 좀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축 케이블입니다. 여러분, 동축 케이블은 집에서 어디서 많이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TV 케이블, 요즘에는 와이파이로도 많이 연결을 하지만 동축 케이블을 옛날에는 또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터넷도 컴퓨터 연결할 때 요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또 인터넷도 연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의 전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부는 플라스틱, 부도체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내부 도체, 외부 도체가 있어서 통신을 하는 그러한 케이블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린더형으로 바깥의 도선이 전원칠 사이에 두고 중심부에 있는 안쪽 도선을 감싸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 데 쓰였고요. 광섬유 같은 경우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비스 형태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빛이 속도가 제일 빠르죠.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광섬유가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어땠죠? 광섬유가 대역폭이 10기가고 데이터 전송률이 1기가 이상입니다. 엄청 빠른 거죠. 그래서 가늘고 유연한 광섬유는 빛을 전달하는 코어와 이를 감싸는 굴절률이 다른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보시면 외부에 이런 자켓이 있고요. 버퍼가 있고요. 섬유, 코어와 클래딩이라는 것이 있어서 구조를 단면으로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섬유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버퍼로 감싸져 있고요. 외부 절원체로 다시 감싸게 돼서 굉장히 견고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케이블별 특성 비교를 해놨는데요. 이중나선 같은 경우는 전선거리가 에버리지 100m, 뭐 맥스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온 그 데이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 슬라이드를 평균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역폭은 250kHz, 데이터 전송률은 맥스 100Mbps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단거리는 1메가, 장거리는 1Mbps 이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회로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축 케이블은 80m고요. 대역폭은 350kHz. 동축 케이블이 대역폭이 훨씬 좋죠. 더 많은 주파수를 실 수 있다는 거고요. 데이터 전송률은 한 10메가 정도 에버리지로 볼 수 있고요.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고 광대역 전송, 당연히 대역이 더 이게 넓죠. 그러니까 광대역 전송이 아주 좋고 차폐성이 좋다. 그러니까 간섭을 잘 안 받는다. 노이즈를 덜 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 케이블은 100km 전송할 수 있고요. 대역폭도 10기가, 뭐 더 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소자들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것들이 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송률은 1GBps 이상, 넓은 대역폭, 낮은 손실률, 간섭에 강하고 보안이 좋고 취급이 용이하고 그렇지만 비싸다. 네,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적절한 상황에 맞춰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서 이제 어떤 케이블을 쓸 것이냐 이제 계획하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메인 장비에서 기본적으로 주택가 들어오기 전 어떤 큰 통신 선로는 대부분 광 케이블이 들어오고요. 그런 광 케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집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동축 케이블이나 뭐 이중 나선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선입니다. 여러분이 무선은 요 그림이 좀 낯이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무선 대역에서 통신을 위한 전자기적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 스펙트럼 말은 이제 아시죠? 결국은 주파수에 대한 얘기죠. 주파수를 각각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밴드가 할당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통신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표면에서 통신하는 경우가 있고 대륙권, 전리층, 우주공간, 가시광선, 그 다음에 우주공간, 이 높이에 따라서 통신하는 어떤 주파수가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F, LF, MF, HF, VHF, UHF, SHF, EHF. 여러분이 아마 요거를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은 결국은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VLF는 초장파, LF는 장파, MF는 중파, HF는 단파, VH는 초단파, UHF는 극초단파, SHF는 센티미터파, EHF는 밀리미터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극초단파니 초단파니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주파수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이미 할당이 돼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중나선을 이용한 뭐 통신을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무선 통신과 유선 통신에 대한 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각각의 주파수의 영역에서는 무선일 경우에는 각각 어떤 주파수를 할당해서 쓰고 있다. 그러한 무선 대역의 어떤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고 주파수에 따라서 유선일 경우에는 각각 어떤 케이블을 써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 설명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은 이 AM 방송, FM 방송, TV, 지상과 위성의 전송 이 세 가지 파트가 제일 많이 솔직히 무선에서 여러분이 손쉽게 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F, HF, LF, VHF, UHF, 그 다음에 위성통신한 SHF, EHF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주파수 대역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VLF는 주로 공기나 해수를 통해서 지구 표면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감쇄는 별로 없고요. 열이나 전기 같은 대기 중에 잡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잡음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장거리 라디오나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장거리로 갈 수 있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으면은 멀리 못 가죠. 그래서 리피터를 달아서 계속 증폭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주파수가 높으면 음질이 깨끗한 반면 주파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음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간섭도 많이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F 대역은 로우 프리퀀시로 주로 지구 표면으로 전달이 되고요. 장거리 라디오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터 로케이터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F, 미드 프리퀀시는 트로포스피어에서 전파, 이노스피어에서 흡수.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층이 있습니다. 층. 그래서 그 층에 따라서 전파되고 흡수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낮에는 전파 흡수가 많이 때문에 가시광선으로 전송을 하고요. 주로 AM 라디오, 해양 라디오, 비상용 주파수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파입니다. HF는 하이 프리퀀시로 전리층에서 전파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햄, 그 다음에 개인용 주파수, 어떤 국제 방송, 전화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HF는 베리 하이 프리퀀시로 텔레비전, FM 라디오, 비행기에서의 AM 라디오, 위치 정보 이런 데 사용되고요. UHF는 텔레비전, 이동전화, 마이크로웨이브 링크 이런 주파수대가 사용되고요. SHF는 가시선 혹은 우주 공간의 전파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성 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더 통신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EHF는 우주 전파에 주로 사용되고 레이더나 위성, 과학적 실험적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낼 때 수신하는 곳에서 100% 똑같이 받으면은 완벽한 통신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통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로상에서. 그래서 전송 손상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손상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쇄, 왜곡, 자극. 그래서 감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송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동안 일부 신호가 열로 변하여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마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중나선, 광섬유, 유선 매체를 이용할 때 신호 감쇄를 보정하기 위해 증폭기나 중계기를 사용한다. 여러분이 아까 유선 같은 경우 이중나선이나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나 여러분이 리피터를 써야 되는 어떤 거리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선로상에는 감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파형을 전송을 시켜도 이게 100% 끝쪽에서 이 신호가 그대로 가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면 저희가 굳이 리피터나 증폭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선로상에는
여러 가지 감쇄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호가 열 에너지로 변화해서 처음 입력됐던 신호가 이렇게 감쇄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신호를 원 신호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폭입니다.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인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권장되는 길이, 아까 이중나선 같은 건 한 100m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1km.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마다 이런 증폭기, 소형 증폭기를 달아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전송된 신호가 수신자에게 원상태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증폭기를 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왜곡입니다. 전송에서 저희가 감쇄를 받고요. 이제 왜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주파수로 구성된 신호가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때 각각의 주파수 신호 성분들은 다른 전송 속도를 가지게 되어 도착 시간이 달라서 신호의 형태가 변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이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신호는 3개의 신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전송을 할 때 요 왜 한 개의 신호로 안 보내느냐, 이 다양한 신호로 나누어서 보내느냐, 보안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각각의 신호 성분을 분리해서 보내는 것이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신호를 뽑아내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신된 신호에서는 이 3개의 신호를 합성을 해냅니다. 그렇지만 한 신호가 예를 들어서 타임 딜레이가 생겼다고 하면 원래 의도했던 전송된 신호가 정확하게 복원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그러한 손상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보정을 할 수 있게끔 통신 수신 측에서 설계가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음입니다. 잡음은 모든 통신 시스템에서 송수신 사이에 원하지 않는 잡음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노이즈라는 것이 꼭 끼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는 통신 성능을 저하시키고요. 결국 노이즈는 SNR이라는 잡음비로서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수신 신호로부터 신호를 추출 시 원신호에 대한 잡음의 상대적인 크기를 잡음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이따가 채널 용량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 신호대 잡음비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잡음이 없어야지 안정적으로 신호가 전송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나타내서 채널 용량을 또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잡음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열잡음은 분자들의 불규칙한 움직임에 의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분자들의 어떤 부딪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요. 전력은 모든 범위의 주파수 스펙트럼에 균일하게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
열잡음의 어떤 특성이 되고요. 열잡음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잡음 전력 밀도를 N0라고 하고요. K는 볼츠만 상수, 그 다음에 T는 켈빈 온도 273도 더하는, 그래서 주파수 대역 B에서의 열잡음 전력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KTB. 그리고 데시벨 와트로 또 표현을 저희가 하면 이렇게 저희가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상온에서 열잡음 밀도를 구해 보면은 여기에 나온 어떤 값들을 곱하기만 하면, 그죠? 그냥 나오는 거죠. 273이니까 18도 상황에서 17도 상황에서 이제 구해본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표시될 수 있고요. 사용 주파수가 1.23MHz인 밴드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CDMA인 경우 총 열잡음 전력. 아까 N을 N0B라고 표시를 했었죠. 앞식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상온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N0 밴드위스 1.23, 그리고 1.23을 데시벨로 이제 표현하는 수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결국은 이렇게 값이 노이즈가 열잡음 전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간 상호 간섭 잡음이라고 또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파수가 또 서로 붙어 있으면은 두 개의 주파수가 선로에서 결국은 서로 영향을 이제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형태가 어떤 두 신호가 더해짐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노이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신호가 마이너스가 돼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간섭 잡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호들이 동일 전송 매체를 공유하게 될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죠? 다른 매체면은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 주파수들이 합, 차 또는 배수에 의해 새로운 주파수 요소가 만들어질 때 그러한 것들이 잡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내가 전송하고 싶은 주파수는 F1과 F2라고 정의를 하고 전송을 했지만 EF2-F1, EF1-F2, EF2 플러스 F1, EF1 플러스 F2라는 이러한 어떤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신호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파수 간 상호 간섭 잡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누아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크로스톡, 혼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화 통화 중에 다른 사람 말이 들리는 현상이죠. 그래서 차폐가 안 된 동선 가닥이 인접해 있거나, 그렇죠? 결국은 어떤 두 개의 선로가 있다면 한쪽에서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에 영향을 주다. 안테나로 무선일 경우에는 신호 수신 시 반사된 신호가 같이 수신되는 경우, 그렇죠. 안테나가 이렇게 수신이 됐는데 이게 튕겨가지고 다른 사람 안테나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대역이라고 했죠.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런 주파수 대역인데요. 거기서 누화 잡음이 아무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돌발적 잡음이라고 있는데요. 뭐 예측할 수 없는 전기적 방해 상황이죠. 뭐 번개나 어떤 장비의 결합, 그럴 때는 뭐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잡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뭐 잡음에는 전송을 우리가 맨 처음 공부할 때 아날로그 전송이 있고 디지털 전송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송에 있어서 노이즈로서 영향을 받는 것도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날로그 전송에서 이런 원신호가 있고 이런 잡음들이 들어가면 원신호랑 좀 달라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디지털 전송 같은 경우에는 원신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01, 01, 10, 01, 10, 01, 010. 그래서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죠. 무선이건 유선이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시그널 펄스 노이즈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죠? 모형이. 그래서 이 시그널 펄스 노이즈가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복을 해봤더니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면 요 비트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송하는 데 있어 이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손상이 생기면 원래 신호로 복구를 하기 위한 또 복구 회로들이 존재를 하고요. 복구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송신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호의 성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호의 성능은 세 개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수율, 전송 속도, 전송 시간 이 세 가지가 결국 신호의 성능이 되고요. 수율이라는 것은 스루풋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초당 전송 매체의 한 점을 지나가는 비트의 수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데이터가 한 점을 지나가느냐, 초당 BPS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송 속도, 비트가 1초 동안 전송 매트를 통과하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송 시간은 결국 전송 시간분의 전송 속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전송 매체의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1 시점에서 그림으로 보면 T2 시점까지 일정 거리에 몇 개의 비트가 갔느냐, 데이터가 갔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개념으로 채널 용량입니다. 결국은 그 선로로 그 전송하는 형태의 물리적인 방법들이 얼마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채널 용량에 대한 정의는 1920년대 나이키스트 포뮬러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즉 C라는 채널은 밴드위스와 그 다음에 전송 레벨에 따라 가지고
캐패시티가 용량이 정해진다. 그래서 나이키스트가 이제 주파수 해석에 대한 굉장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수식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 용량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하고 이론을 끄집어냈는데 1948년에 샤논이라는 사람이 이전 강의 때도 이제 샤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건데요. 이분이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수식을 비교를 해보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신호 대 잡음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맞더라. 그래서 채널 용량은 밴드위스 로그2의 1 플러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신호 강도와 잡음 강도의 어떤 비율로서 표시를 해서 나타나는 식이 더 잘 맞는다 하고 논문을 냈고요. 실질적으로 요 수식이 채널 용량을 결정하는 어떤 수식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시그널 노이즈 레이쇼가 30, 요거는 시그널 노이즈 레이쇼가 10입니다. 그러면 밴드위스가 1메가, 요거는 밴드위스가 10메가입니다. 여러분, 이 통신 선로일 경우에 더 큰 지름을 가진 케이블이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식에 적용을 해보면 전력에 따라서 캐패시티가 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그마한 선로는 좀 더 센 시그널즈 노이즈 전력 비율을 좀 더 세게 보내야 되고요. 큰 선로인 경우에는 전력 비율을 조금 낮춰서 전송을 해도 이 캐패시티에는 큰 차이 없이 둘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저전력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 큰 편에서 두꺼운 어떤 라인이 효율이 높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력과 대역폭과 용량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파수 효율 문제인데요. 주파수 효율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호 대역폭이 B이고 데이터율이 RBPS이면 주파수 효율을 에타 B, 즉 B분의 R BPS 헤르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수식이 하나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식이고요. 샤논의 채널 용량식을 활용을 해보면 에타 B 맥스는 결국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밴드위스 최대의 채널 용량을 나눈 것이 결국은 주파수의 최대 효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대의 밴드위스로 주파수 효율을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C 채널의 수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B가 이제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요 수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2 1 플러스 시그널 오버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대 효율 주파수 관계식도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예제를 풀어보면
나이키스트와 샤넌식을 만족하는지 생각해보자. 즉 채널 대역은 3MHz에서 4MHz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밴드위스 얘기죠. 밴드위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4-3이죠? 그러면 1입니다. 단위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메가헤르츠죠. 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24dB이다. 즉, 이럴 경우 신호 레벨 M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SNR이 24dB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비율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SNR에 대한 지금 우리가 데시벨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게 24라는 얘기는 로그 2 SNR이죠. 자, 그러면 SNR이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SNR은 25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채널 용량 수식에다 이거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C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죠? 요 수식. C는 밴드위스 로그2의 1 플러스 SN, 요게 25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값이, C는 밴드위스, 이게 메가니까 10의 6승이 되죠. 곱하기 로그2의 1 플러스 251. 그러면은 C 값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략 8메가 정도 나오게 됩니다. EPS. 자, 다시 이거를 우리가 M을 구해야 되잖아요. 신호 레벨. 신호 레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죠. C라는 거는 어떻게 같아요? 요거죠. EB 로그 2M.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밴드위스 1메가 곱하기 로그 2의 M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변수가 요거밖에 하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M은 얼마가 나오냐면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레벨이 16레벨의 어떤 우리가 레벨 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저 수식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선로 용량 최대 주파수 효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예제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를 풀었던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한번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